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건축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도 건축법상의 내용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상의 적용물을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즉 그러니까 그에 딸린 시설이라는 것은 대문이나 뭐 담장 이런 걸 말하겠죠. 이런 거를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붕 플러스 기둥 혹은 지붕 플러스 벽,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붕, 기둥 혹은 지붕 플러스 벽. 그러니까 지붕은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둥과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에서는 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주택법에서의 건축물은 약간 좀 다르죠. 주택법에서는 이제 사람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과 부대시설도 이렇게 건축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 당연히 지붕과 기둥, 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부대시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나 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없더라도 이 주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르고요. 또 뭐 민법상의 건축물의 개념은 또 다르죠.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고정물은 다 민법상의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 지붕, 기둥, 벽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민법상의 또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데 일단은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이런 것이 있는 시설과 이에 딸린 시설, 대문, 담장 등이 다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된다. 또 두 번째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차고, 창고, 점포 등이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지하 공간이나 고가 구조물, 그러니까 뭐 고가도로나 고가철도 등이 있잖아요. 이제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된 특정 용도의 시설을 말하는데 상부보다는 그 밑에 공간 있잖아요. 고가도로 밑에 공간에 보통은 그냥 버려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거기에 사무소, 공연장, 차고, 창고, 점포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 그것도 이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고가도로 밑에 그 체육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뭐 그런 거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이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도 있죠. 건축법상의 건축물보다 제외되는 건축물이 시험에 더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외워두세요. 철, 문, 태, 고, 수. 철문의 태를 만드는 고수라고 생각하세요. 제외되는 건축물로. 그 다음에 이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이 이제 제외되는 시설인데 거기에는 보호, 풀, 보호급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은요.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있는 시설로 다음의 시설을 말하는데 운전시설, 플랫폼,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그러니까 철도나 궤도의 선로부지에 운전 보안시설 같은 거, 플랫폼 이런 거 있잖아요. 보행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뭐 급탄시설, 뭐 급수시설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의 활용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임시지정 천연기념물, 임시지정 명승,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 자료. 이게 이제 작년에 약간 내용이 변경된 건데요. 어쨌든 이런 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이든 임시지정문화유산이든 이런 문화유산과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이 건축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과 보호가 우선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법의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된 그런 법률로 다루죠. 그러니까 건축법 그런 측면에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문태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단 이거는 이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된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됩니다. 조건까지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지에 고정된 것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이동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그런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있죠? 그런 것도 제외되고요. 하천구역 내에 수문 조작실, 이것도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고루 주는 답으로 하나씩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이니셜을 따서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자, 원래 건축물은 뭐 신고하기도 하고 허가받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공작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공작물이라 할지라도 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 어떤 공작물일 때 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작물보다 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신고 규모에 있어서 다 넘는 거죠. 자, 밑에 옹벽이 1m 이하인 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은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로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광고탑, 기념탑, 첨탑, 장식탑 은 4m 넘는 거, 발전설비,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는 5m 넘는 거, 철탑, 통신용 철탑, 굴뚝은 6m 넘는 거, 고가수조는 8m 넘는 거. 이 고가수조라는 것은 높은 곳에 설치된 물탱크를 말해요. 수조, 물탱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8m 이하의 주차장. 여기서는 이제 이하죠. 이하예요. 그러니까 8m를 넘는, 예를 들면 9m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것. 이런 지하 대피호 같은 경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된다. 자, 이것도 뭐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 정도는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옹담이 굴욕사라는 제목으로 암기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옹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옹담이가 얼마나 굴욕을 당했는지 한번 볼까요? 옹담이 광기로 처음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철통굴육을 당했어요. 그래서 8주 이하 30제곱미터 지하 대표에 숨어 살았어요. 얼마나 굴욕을 당했어요. 처음으로 장사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시면 바로 외울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건축물에 딸린 옹벽의 공작물은 이게 건축물에 딸린 거니까 건축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보면은 건축행위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수선도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건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 증, 이 이렇게 암기를 해두셔야 하는데 이전이지 이축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서 신축은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새롭게 건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또는 두 번째로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그러니까 주된 건축물은 없는 상태에서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할 때, 이때에 신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예요.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말 그대로 증가시킨다는 거잖아요. 증가시키는 건축을 말하는 거니까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이 있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벽과 기둥, 지붕을 새로 짓는다면 이제 개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에서 이 석가래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한옥을 개축할 때는 석가래를 교체하더라도 개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축에 들어가서, 재축은 다시 재자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될 경우 그 대지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축조하되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여야 돼요. 만약에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또는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개축과 재축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둘을 구분하는 키워드는 이겁니다. 개축은 해체하고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축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키워드로 개해 같은 재멸다, 개해 같은 재멸다, 재멸다,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은 이제 쉬운 내용이니까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축은 빈 땅에 새 건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축은 건물을 높이거나 면적을 늘리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개축은 허물고 비슷하게 다시 짓는 것. 그리고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홍수 등으로 멸실된 그런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은 이축이 아니라고 그랬고, 이전의 뜻은 뭐냐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대지로 옮겨야 돼요.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죠. 만약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 이런 경우는 낮에 지면 신축이 될 것이고 건부지면 증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수선도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 속하는데, 이 대수선이라는 것은 일단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의 조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증축, 개축, 재축이 이 대수선보다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수선이 어떤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면은 밑에 이런 1부터 8가지의 행위가 나오는데요. 이걸로 공부하시면 헷갈릴 거예요.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밑에 표로 정리하시는 게 손쉬울 겁니다. 일단은 대수선을 하는 그런 대수선 행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요 구조부와 외부 형태 등을 대수선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요 구조부에는 내기, 보틀, 바주, 이게 주요 구조부라고 그랬죠. 이거를 건드는 거예요. 구체적인 조건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조건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형태를 건드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세, 마감하러. 자,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이런 것들을 건들 때 이제 이런 조건이 해당될 때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단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증설 해체 등, 증설 해체는 다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내기, 보틀, 바주, 가세, 마감, 이 모든 것들을 증설 해체할 때는 일단은 대수선에 해당되고요. 물론 증개재에 해당되지 않는 증설 해체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설 해체가 아니더라도 내력벽인 경우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 다음에 기둥, 보, 지붕틀 같은 경우는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러니까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지붕틀을 3개 이상, 이럴 때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하나가 아니라 이 각각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때 이제 대수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계단,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이런 것들은 3개 이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수선 변경해버리면 바로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내력벽과 마찬가지로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럴 때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용도 변경, 중요한 부분이죠.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